속에서 잠들어 있을 그 시간.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낡은 패딩을 겹겹이 껴입고 밖으로 나서고 계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죠. 할머니의 손등에는 동상이 덧나 있었고 관절염으로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새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쓰레기장이 텅 비어버리거든요. 에휴, 요새는 폐지도 귀해. 이걸로 라면 한 개라도 더 사 먹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할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평소 다니던 쓰레기장 3곳을 다 돌았지만 이날따라 폐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좀 더 외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야옹, 응애.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길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구석, 건물 벽 쪽으로 숨겨져 있는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치우자 명품 브랜드 쇼핑백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았어요.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쇼핑백 옆에는 찢어진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2글자만이 이 작은 생명을 이 세상에 홀로 남긴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걸 어쩌지? 할머니는 서둘러 아기를 담요째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가벼웠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25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딸. 출산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야지. 그래, 경찰서에 신고하면. 할머니는 리어카를 돌려 경찰서 방향으로 걸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섰습니다. 이 추운 날, 경찰서에 맡기면 보육원으로 갈 텐데. 이렇게 약한 아기가 살 수 있을까? 할머니는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할머니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경찰서는 내일 가자.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는 방향을 바꿔 자신이 사는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 모아둔 폐지는 그대로 버려둔 채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걸었어요. 새벽 거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의 발소리와 아기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언젠가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사는 곳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겨울엔 냉골이고 여름엔 찜통이 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월세는 15만 원,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기를 키워본 지가 50년도 더 된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집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고 아기 옷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일단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몸을 조심조심 닦아주었어요. 아기의 탯줄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작은 게 얼마나 아팠을까. 할머니는 소독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내복을 찢어서 기저귀처럼 만들어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유였어요.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 입을 쪽쪽 빨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분유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졌습니다. 쌀 한 줌, 김치 조금, 라면 2개.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쌀을 조금 꺼내 끓는 물에 오래오래 끓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미지근한 숭늉에 설탕을 조금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아기 입에 넣어주었어요. 아기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했지만 몇 번 넘기더니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잘 먹는다. 우리 아가 잘 먹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흔들어 주었어요.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아기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할머니는 잠도 자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아기는 드디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할머니도 그제야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분유를 사야 해. 할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47,000원. 이번 달 월세 15만 원을 내고 나면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아기를 이불로 꽁꽁 싸매 업은 뒤 동네 슈퍼로 향했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그게 뭐예요? 설마 손주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분유 한 통과 기저귀 한 팩을 집었습니다. 35,000원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어요. 통장 잔고는 이제 12,000원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옆집 사는 박 아줌마였어요. 입이 싸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순자 씨, 그게 정말 애예요? 어디서 난 애를 키운다고 그래요? 70이 넘어서?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기를 주었어요. 뭐? 주워? 아니,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왜 키워요? 나이도 얼만데. 노망 났어요? 박 아줌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지금도 폐지 주워서 근근히 사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요? 맞아요. 애 키우는 게 돈 몇 푼으로 되는 줄 알아요?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계세요? 구청 복지과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지 사회복지사였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갓난아기를 주워서 키우신다고요? 네. 그런데요. 김민지 복지사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좁고 추운 반지하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난방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기는 낡은 이불 위에 누워 분홍색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복지사는 한참을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환경에서는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겨울인데 너무 춥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요. 보육원에 보내시는 게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애는 이미 한 번 버려진 애예요. 또 버려지면 안 돼요. 할머니, 보육원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복지사의 말은 옳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육원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그래도 이 애는 나를 보고 웃어요. 네. 어젯밤에 이 애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그 작은 얼굴로 방긋 웃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 달 뒤에 보육원에 보내는 게 나을지 제가 키우는 게 나을지 그때 다시 결정하면 안 될까요? 복지사 김민지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만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무조건 보육원으로 보내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사가 나간 뒤 할머니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들었지? 우리 한 달만 버티면 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부터 할머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어요. 아니, 사실은 1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물김치에 밥 한 숟가락, 저녁은 라면 반 개. 그렇게 먹었어요. 대신 아기에게는 분유를 꼬박꼬박 먹였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밤낮 가리지 않고 먹였어요. 폐지도 더 많이 주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은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딱 한 달이 되는 날 복지사 김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복지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팔이 목숨 같았던 아기가 이제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뺨이 빨개져 있었어요. 옹알이도 하고 손발도 팔딱팔딱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복지사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한 달 사이에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기를 살린 거였습니다. 할머니. 복지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키우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와락 복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진짜 키우시네. 저 나이에 저렇게 애를 키우다니. 대단하다. 우리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가끔 분유를 싸게 줬고 옆집 아줌마는 입은 싸지만 마음은 따뜻해서 아기 옷을 몇 벌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아기의 둘만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되었고 말을 배우는 아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민우, 김민우. 민은 백성민, 우는 뛰어날 우. 누구보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 이름을 지었단다. 민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결국 동네 교회 바자회에서 산 중고 교복을 입혀보냈어요. 민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김민우. 너 옷 어디서 샀어? 중고야? 너네 집 진짜 가난하지? 할머니가 폐지 줍는다며? 할머니가 엄마야? 웃기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거든요. 너희 부모님보다 훨씬 멋진 분이야.
당당하게 말하는 민우를 보며 아이들은 더 이상 놀리지 못했어요. 민우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놀랐어요. 김민우 학생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성적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요. 민우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책가방을 던져놓고 할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민우.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라.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언덕길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리어카를 밀어줬어요. 돌아보니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민우였습니다. 작은 체구로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아이 좀 봐. 효자네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이가 다 있다니. 할머니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우.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민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민우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김민우 학생은 서울대 갈 제목이야.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여름날 폭염 속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할머니는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민우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0만 원. 할머니와 민우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우야, 집에 가자. 집에서 쉬면 괜찮아. 할머니, 안 돼요.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민우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전단지를 돌렸어요.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우는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담임 선생님과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서 채워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할머니 없으면 저도 없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불행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동네에 사는 한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한 척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좋은 투자처 하나 알아. 원금 보장에 이자가 월 5%야. 확실한 거니까 걱정 마.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그 남자에게 맡겼어요. 보증금을 조금 더 모아서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돈을 받고 사라져버렸어요. 사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며칠간 밥도 못 먹었어요. 민우는 할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바보 같았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시 벌게요. 제가 꼭 벌게요. 16살 소년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 1등은 당연했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 재단에서 민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우 학생, 우리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민우는 우등상과 모범상, 효행상까지 받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민우는 상장 3개를 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이 상들을 받았지만 이 상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 상들은 김순자 할머니 것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바쳐 키워주신 분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관객석 맨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대학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우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학금이 있다고 해도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할머니는 이미 8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더 이상 폐지를 줍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 군대 먼저 다녀올게요. 그동안 돈 벌어서 모아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민우야. 내가 군대까지 가면 할머니는 어쩌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을게요.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계세요. 민우는 입대 전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해 놓고 군대로 갔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우가 제대하던 날, 할머니는 버스터미널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82살이 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민우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청년. 더 이상 작은 소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민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우. 잘 다녀왔구나. 고생 많았다. 할머니.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할머니는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민우 다 컸네. 이제 정말 어엿한 남자가 됐구나. 그날부터 민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 복학한 민우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의대 공부는 정말 힘들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민우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민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조금씩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하지만 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민우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것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우는 32살의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덧 82살이 되었습니다. 민우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어요. 민우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폐지도 많이 줍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도 10,000원어치를 채우기 힘들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급 차였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는데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우. 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 아, 맞아요. 민우였어요.
민우가 이렇게 커 있었던 거예요. 민우야? 네, 할머니. 저 민우예요.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민우.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민우도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 할머니를 이렇게 오래 혼자 두고. 괜찮아. 괜찮단다. 우리 민우 잘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반지하 방이 아닌 강남의 신축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집이요. 제가 준비한 집이에요.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50층짜리 최신 아파트였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4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문을 열자 넓고 환한 거실이 나타났어요. 50평이 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사세요. 뭐? 민우야, 이게 무슨? 할머니, 제가 이제 의사예요.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도 많이 받아요. 민우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폐지는 그만 주우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푹신한 침대, 따뜻한 난방, 밝은 햇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병원 가기 전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건강 체크를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식사는 잘 하셨는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혈압 정상이세요. 약도 잘 드셨네요. 저녁에 또 올게요. 그래. 민우야. 조심히 다녀와라.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병원 로비에 중년 부부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저기요, 김민우 선생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직원은 민우에게 연락했어요. 민우는 진료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민우야. 우리가 내 진짜 부모다. 민우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가 너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사람들이시군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우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쇼핑백에 넣어서 쓰레기 더미에 버리셨다고요? 영하 10도의 날씨예요? 남자가 변명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고. 하지만 민우는 이미 조사를 해놨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냈었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두 분은 가난해서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시에 두 분은 중산층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를 버린 지 1년 뒤에 아들을 낳으셨죠. 그 아들은 잘 키우시던데요. 민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하면 우리가 부모라는 게 증명될 거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내 부모란 말이야. 그래서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 사업이 망해서. 민우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부모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 그거였군요.
민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왜 두 분을 도와드려야 하죠? 우리가 낳아준 은혜가 있잖아. 낳아준 은혜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이 저를 낳긴 했죠. 하지만 버렸잖아요.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만약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겁니다. 민우야, 제 어머니는 김순자 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밥을 줄여가며 저를 먹이신 분, 손이 얼어터져도 폐지를 주어 저를 키우신 분,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어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또 찾아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민우는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나가주세요. 부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여자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내 손으로 버렸어.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우는 진료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할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 친부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민우 부모가? 네. 하지만 쫓아보냈어요. 할머니, 제 어머니는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낳아준 것보다 길러준 게 더 큰 은혜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평생 제 곁에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럴게. 우리 민우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그리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들을.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는 매일 빠짐없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2번씩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고요? 응, 다 먹었어. 민우야, 너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바쁜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민우는 할머니의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 남산, 광화문. 할머니가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할머니가 제일 예쁘세요. 민우는 할머니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진료실에 걸어뒀어요. 동료 의사들이 물었습니다. 민우 선생님, 어머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아니요, 제가 복 받은 거예요. 민우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순자 씨, 소문 들었어요. 민우가 의사 됐다며? 그것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의사라던데. 옛날에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박 아줌마. 순자 씨,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민우 그 애는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할머니는 피식 웃었어요. 그때는 노망났냐고 하시던 분이. 하지만 할머니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구청 복지사 김민지도 찾아왔어요. 이제는 과장이 된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할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오르셨어요. 할머니의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그 작은 생명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민지 과장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고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떤 생각이요? 민우야. 할머니가 너를 처음 본 날 기억나니? 아니요, 저는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때 정말 추웠어. 영하 10도였거든. 할머니가 너를 안았을 때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 품에 안기니까 내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 옷을 꼭 잡더라고.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어. 아, 이 아이는 나한테 온 선물이구나. 하늘이 할머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할머니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가난하게 키웠고 넌 항상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어. 할머니는 그저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네. 핏줄보다 진한 게 정이고 정보다 진한 게 사랑이구나. 할머니가 이제야 알았어.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뭔데? 생명이요. 할머니가 저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숨 쉬는 생명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원해주셨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민우야, 꽃이 참 예쁘다. 그러게요. 할머니, 저기 벤치에 앉으실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응? 평생 제 곁에 계실 거죠?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민우 곁에 있을게. 민우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2살의 성공한 의사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할머니의 손자였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 배고플 때 자신의 밥을 나눠주는 손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고 배움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은 할머니의 황혼의 봄날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묵묵히 사랑을 주시는 분들, 대가 없이 희생하시는 분들, 아무도 몰라주어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랑이 언젠가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쓰레기 더미 속의 기적.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